죽음은 모든 것이 끝이다. 삶이라는 긴 여행의 끝이며 그동안 누려온 모든 기쁨과 행복의 끝임과 동시에 그동안 나를 괴롭혔던 모든 고통과 슬픔의 끝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 그리고 나로 인해 상처 입은 사람들과도 이별이다. 그래서 죽음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잠시 지냈던 모든 것들을 다시 이 세상에 돌려주고 떠남을 의미한다. 가족을 떠나보내고 삶의 의미를 놓아버렸을 때 저자인 김혜남님은 다시 살기를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찾아온 파킨슨병, 그 끝없는 고난 속에서 그는 무엇을 느꼈고 어떻게 마음을 지켜냈을까요? 숲으로 가는 길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늘 어딘가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더 잘해야 하고, 더 인정받아야 하고, 더 앞서야 했죠. 하지만 이제는 더 느리고, 더 단순하게, 더 깊게, 충분히 느끼고, 충분히 머물고, 충분히 사랑하며, 지금 눈앞에 있는 삶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이 책은 단지 고통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고통 너머에도 삶이 이어질 수 있다는 조용한 희망의 기록입니다. 내가 만약 인생을 다시 산다면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불행이 찾아올 때가 있다. 파킨슨병입니다. 2001년 2월 사랑의 전화복지재단에서 강의가 있던 날 오전, 나는 파킨슨병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순간 새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처럼 멍해졌고 눈앞에 세상이 얼어붙었다. 그렇지만 강의를 취소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겨우 강의를 마치고 나와 택시를 타려는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다. 당시 나는 평상심으로 환자들을 진료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그래서 일단 병원 문을 닫고 집에 있는데 거의 한 달 동안을 침대에 누워만 있었다. 만약 내가 의사가 아니었다면 파킨슨병이라는 진단을 받았어도 병에 대해 잘 모르니까 덜 끔찍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의사였고 병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었기에 미래가 빤히 그려졌고 그것이 나를 더 우울하게 만들었다. 꼼짝도 안 하고 침대에 누워 한없이 천장만 쳐다보는데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다. 나는 남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내가 왜 그런 병에 걸려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눈앞이 캄캄했고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으며 세상이 너무나 원망스러웠다. 그러는 사이 우울증은 더 깊어져 갔고 차라리 이대로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정신이 번쩍 들었다. 아니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나는 그대로인데 단지 달라진 게 있다면 내 미래가 불확실하고 현재가 조금 불편해진 것밖에 없는데 내가 왜 이러고 있는 거야? 내가 왜 오지도 않은 미래를 걱정하느라 현재를 망치고 있는 거지? 만약 그때 침대에 계속 누워 병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며 지냈다면 어땠을까?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치매에 걸리고 우울증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는 나를 상상하며 그 시간을 보냈더라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테고 그저 의미 없는 하루하루가 반복되었을 것이다. 딱 한 발짝만 내디뎌 볼 것. 2014년 1월 3일 아침에 출근하려는데 이건 아니다 싶었다. 병이 조금씩 악화되어 그렇게 미뤄왔던 치료제 레보도파를 사용한 지 10개월째였는데 더 이상 환자를 진료하는 건 무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환자들에게 한 달만 쉬어야 할 것 같다고 양해를 구하고 출근을 포기했다. 첫 아이를 유산하고
어렵게 두 아이를 낳고 키우는 와중에서도 결코 포기한 적 없는 출근을 내려놓은 것이다. 약효의 지속 시간이 3시간밖에 안 돼 하루에 반 정도는 누워서 약을 먹을 시간이 되기만을 기다려야 했고 땀이 비오듯 쏟아져 하룻밤에도 옷을 3번 정도 갈아입어야 했다. 가장 큰 문제는 화장실이었다. 파킨슨병 환자들의 경우 소변이 금방 마려워 화장실에 자주 가는데 밤에도 예외는 아니다. 겨우 눈을 붙였는데 소변이 마려워 잠을 깨고 화장실에 갔다 오면 한두 시간 잠들었다가 다시 화장실에 가는 일이 반복되었다. 그날도 그랬다. 새벽 1시쯤 소변이 마려워 눈을 떴다. 힘겹게 일어선 다음 화장실에 가려고 발을 떼는데 몸이 앞으로 쏠리면서 꽈당 넘어질 뻔했다. 분명 내 다리인데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가 않았던 것이다. 화장실이 바로 코앞에 있는데 도저히 거기까지 갈 수 없었다. 땀을 뻘뻘 흘리며 화장실 쪽을 바라보며 움직이려다 앞으로 넘어지길 몇 번. 이대로 주저앉아 오줌을 싸버릴까 싶었다. 다 큰 어른이 바지에 오줌을 싸게 될 줄이야. 비참하고 고통스러운데 집에 나 혼자뿐이니 더 막막했다. 그러다 화장실 문을 바라보는 대신 발을 가만히 쳐다보았다. 그리고는 발을 한 발짝 천천히 떼었다. 신기하게도 발이 움직여졌다. 발을 쳐다보면서 다시 한 발짝 움직였다. 그렇게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다 보니 어느새 화장실에 도착해 있었다. 보통 때면 2초 만에 갈 수 있는 화장실을 가는데 5분 넘게 걸리긴 했지만 도착해서 볼일을 봤으니 그러면 된 것 아닌가? 흔히 높은 계단을 오를 때 저 위를 보고 가면 못 올라간다는 말이 있다. 분명 많이 올라왔는데 계단 끝까지 가려면 아직도 멀었다는 사실에 절망하여 주저앉게 되기 때문이다. 주저앉아 언제쯤 저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생각하다 아예 올라가기를 포기하게도 된다. 그래도 도저히 못 갈 것 같은 순간에도 발을 쳐다보며 한 발짝 떼는 것은 언제든 가능하다. 그리고 계단 끝을 보며 올라갈 때는 힘들다는 소리가 절로 나오고 올라가는 일 자체가 고통스러운데 신기하게도 발을 쳐다보고 한 발짝을 떼는 데 집중하면 힘들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온 신경이 그저 한 발짝을 내딛는 데만 집중되기 때문이다. 선생님, 한 발짝을 떼는 것은 쉽죠. 그런데 만약에 그 길이 아니면 어떡하죠? 잘못된 길인 줄 모르고 한 발짝 한 발짝 열심히 갔는데 낭떠러지에 도착하면 어떡하느냐고요. 어느 환자가 볼멘 소리로 나에게 했던 말이다. 내가 몇 년 동안 진료를 맡았는데 병 때문에 도저히 진료가 불가능해서 다른 의사를 소개해주자 그는 나에게 울면서 전화를 했다. 선생님, 그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맞는 치료자일까요? 저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이 맞느냐고요. 만약에 아니면 어떡하죠? 나도 모른다고 답했다. 그와 치료가 맞을지 안 맞을지는 둘이 서로 만나서 치료를 진행해 봐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내 딴은 미안한 마음에 최대한 그와 잘 맞을 것 같은 치료자를 연결해 줬지만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 만약에 잘 맞으면 계속 그 의사 선생님과 진료를 진행하면 되고 안 맞으면 다른 치료자를 찾아가면 되죠. 그런데 지금처럼 울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당신의 상태가 더 나빠질 거라는 건 확실해요. 정말 미안하지만 내가 더 이상 당신을 진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요. 이 길이 맞을까 저 길이 맞을까 우리는 늘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어떤 길로 가는 게 맞을지는 모르지만 걸어간 길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 나의 몫이다. 배우자를 찾는다고 했을 때 그가 나마 맞을지는 누구도 모르는 거다. 연애할 때는 괜찮았는데 막상 결혼하고 보니 안 맞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내 배우자를 내 남편 혹은 내 아내로 만드는 건 내 몫이다. 물론 선택한 길이 틀릴 수도 있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낭떠러지에 도착할 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게 두려워 한 발짝도 떼지 않으면 영영 아무 데도 못 가게 된다. 그리고 내 경험상 틀린 길은 없었다. 실패를 하더라도 실패로부터 무언가를 배우면 그것은 더 이상 실패가 아니었고 길을 잘못 들었다 싶어도 나중에 보면 그 길에서 내가 미처 몰랐던 것들을 배움으로써 내 삶이 더 풍요로워졌다. 때론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 인생 때문에 화가 난 적도 있지만 분노의 힘이 나를 살게 한 적도 있다. 그러므로 가장 빠른 직선 코스로 가야 한다는 강박관념만 버린다면 한 발짝을 떼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가질 이유는 없다. 남보다 빨리 목적지에 도착해봐야 그 기쁨을 같이 나눌 사람이 없다면 오히려 그게 더 슬픈 일이다. 그러니 어떤 순간에도 삶을 포기하지 말고 용기 내어 일단 한 발짝만 내디뎌보라. 나는 화장실에 가기까지 5분이 걸렸지만 도착한 순간 해냈다는 기쁨에 환호성을 질렀다. 당신이 누구든 어떤 상황에 있든 한 발짝을 내딛는 순간 알게 될 것이다. 용기 내기를 참 잘했다는 것을. 지금껏 살면서 가장 후회하는 일. 오래전 일이다. 한 시골 할머니가 진료를 받으러 와서는 한참 동안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조심스럽게 나에게 물었다. 근데 원장님은 안 계세요? 아니, 내가 원장인데 왜 갑자기 그런 질문을 하는 걸까 싶었다. 알고 보니 내가 버젓이 흰 가운을 입고 있어도 할머니 눈에는 의사로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할머니가 살아왔던 남존여비 세상에서는 여자가 의사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일이었으니까. 물론 지금은 세상이 달라졌다. 의과 대학에서 여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넘고 그만큼 여의사도 많아졌다. 그럼에도 여자 후배들은 나를 찾아와 아이를 낳는 게 두렵다고 했다. 환자 보랴 눈문 쓰랴. 일도 산더미처럼 많은데 언제 아이를 낳고 키우냐는 것이다. 아이를 잘 보살필 자신도 없는 데다가 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을 소홀히 하게 되어 승진해서 밀리고 도태될까봐 두렵다고도 했다. 그 마음을 어찌 모르겠는가. 세상이 달라졌다고 해도 워킹맘의 길은 아직도 힘든 측면이 많이 있다. 후배에게 아이를 낳았으면 좋겠다고 선뜻 권하지 못하는 이유다. 나는 인턴 때 대학 동기와 결혼했는데 원치 않게 곧바로 임신을 하게 되었다. 다들 힘든데 임신했다는 이유로 일을 줄여달라고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외과를 돌 때였다. 그날따라 중환자실에서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 잇따라 벌어졌다. 환자 3명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위급한 상황이다 보니 동료와 선배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는데 나라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다. 급한 대로 일이 터지면 달려가서 심장 마사지를 했다. 어느 순간 배가 뭉치는 걸 느꼈지만 아이가 무사하기만을 바라며 환자를 살리는 일에 매달렸다. 눈앞에서 환자가 죽어가고 있는데 나 임신 중이에요 라며 뒤로 빠질 수는 없지 않은가. 그런데 다행히 환자들이 고비를 넘긴 그날 밤 나는 하혈을 했고 끝내 유산을 하고 말았다. 처음이었더랬다. 의사가 된 게 너무 후회되었다. 무리하게 심폐소생술만 안 했어도 아이를 잃지 않았을 텐데 뱃속의 아이를 보호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한참을 울었다. 그 후로도 얼마 동안은 아이를 잃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내내 힘들어했다. 그러나 정말 시간이 약인가 보다. 어느덧 나는 2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며 의사생활을 계속했다. 병원 일 하랴, 집안일 하랴, 2 아이 키우랴, 시부모 봉양하랴.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는 날들의 연속이었다. 하지만 남편과 가족들 모두 도와주지 않는데 4가지 역할을 다 하려고 하니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도 딴에는 최선을 다하는 건데 병원에서도 집에서도 그걸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게다가 엄마로서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있다는 죄책감과 미안함에 감히 힘들다고 말하지도 못했다. 그러는 사이 아이를 키우는 것도, 병원 일을 하는 것도, 집안 일을 하는 것도 모두 다 숙제처럼 하기 싫지만 해야 하는 일이 되어버렸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하루를 또 어떻게 버텨야 하나 한숨이 먼저 나왔다. 어느 순간 나는 웃음을 잃어버렸다. 왜 나 혼자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나라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남편과 가족들을 원망하고 불공평한 세상을 원망했다. 돌이켜보면 그때 그렇게라도 버티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내가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럼에도 의무감과 죄책감으로 하기 싫은 숙제를 하듯 살았던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 내가 지금껏 살면서 가장 후회하는 것, 그것은 바로 그때의 삶을 즐기지 못했다는 것이다. 아이를 키우는 기쁨을 즐기기는커녕 행여 아이에게 부족하고 좋은 엄마가 안 될까봐 스스로를 닥달하면서 살았고, 일의 기쁨과 행복을 느끼기보다는 행여 뒤처질 새라 쫓기듯이 일을 하고 공부를 했다. 삶을 즐기려고 마음먹었다면 시간을 분배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해 가족에게 도움을 청했을 텐데 나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삶을 즐기려고 마음먹었다면 출근하며 하늘 한번 쳐다볼 여유를 가지고 환자들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었을 텐데 나는 그러지 못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누군가 나에게 삶의 즐거움을 포기한 대가로 얻은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할 말이 없다는 것이다. 그 시절에 가졌던 죄책감과 피해의식은 나의 기쁨을 앗아가고 나를 피곤하게 만들었으며 나를 분노하게 만들었을 뿐이다. 죄책감과 피해의식에 시달릴 시간에 삶을 즐길 아이디어를 내서 그걸 실천에 옮겼더라면 이렇게까지 후회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아이를 하루 못 시키고 재웠다고 해서 큰일 나지 않는다. 일이 많으면 하루쯤 시부모 저녁상을 못 차릴 수도 있는 법이다. 남편에게 아이를 봐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해도 된다. 그렇게 해서 얻은 시간에 친구들을 만나 밀린 수다를 떨어도 좋을 일이다. 보고 싶은 영화를 보고 듣고 싶은 음악을 들을 시간이 정말 없을까? 마음만 먹으면 끝없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삶의 즐거움이다.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될 일이다. 내가 아는 한 워킹맘은 너무 지치고 힘든 날에는 주차장에 차를 대고 1시간쯤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가만히 있곤 했다. 가족들에게는 차가 밀려 귀가가 좀 늦어질 것 같다는 거짓말을 하고선 말이다. 나는 그녀에게 잘하고 있다고 말해주었다. 삶을 즐기는 것은 무엇 해야 한다는 말을 줄이고 무엇 하고 싶다는 말을 늘려가는 것이 그 시작이다.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못 당하고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기지 못한다. 그리고 의무감과 죄책감만으로 살아가기엔 인생이 너무 아깝지 않은가?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면 나는 눈앞에 놓인 과제들에 내 인생을 다 내어주기보다는 좀 더 멀리 보며 나를 더 아껴주고 틈틈이 나에게 즐거운 음악을 들려주고 달콤한 휴식을 허락할 것이다. 더 많은 실수를 저질러 볼 것이다.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알은 곧 세계다. 태어나려고 하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소년 싱클레어가 데미안을 만나 어른으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그린 헤르만 헤세의 소설 데미안에 나오는 구절이다. 모든 성장엔 고통이 따른다.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머물고 있던 세계를 깨뜨려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성장통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성장통을 고통스럽게만 바라볼 필요가 있을까? 알을 깨고 나간다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신나는 일이다. 갑갑하고 좁은 세계를 벗어나 날개를 확 펼치고 날아갈 수 있는데 그게 얼마나 신나는 일인가. 드넓은 하늘을 훨훨 날면서 느끼게 될 자유를 생각해보라. 다시 말하지만 알을 깨고 나가는 건
무척 신나는 일이다. 몸집이 커져 어느새 답답해져 버린 알을 깨고 나와 세상을 홀홀 날아다니는데 어떻게 신나지 않겠는가. 무엇보다 그렇게 만난 세상은 우리에게 새로운 경험을 안겨준다. 어찌 보면 삶은 행동하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 다시 말해서 경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다양한 경험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다채롭게 만들어준다. 철학자 파스칼의 잠언대로 우리가 인생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은 삶을 우리가 우주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기회라고 가정하고 그 시간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것뿐이다. 그러니 더는 실수와 실패가 두려워 다가오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살아보니 웬만한 실수와 실패로는 인생이 무너지지 않는다. 설령 이혼을 하고 회사를 그만둔다 해도 마음만 먹는다면 다시 잘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작은 실수 하나도 용납하지 못하고 자책하면서 스스로를 너무 몰아세우지 않기를 바란다. 나는 요즘 병 때문에 움직이는 게 힘들다 보니 집 밖으로 나가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 대부분을 집에 머무르고 있다. 새로운 세상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내가 잘한 게 하나 있다면 끊임없이 작은 도전들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다. 물방울 사진들을 찍어 전시회를 열었고 스마트폰으로 그림을 그려 책을 냈으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또 다른 도전을 준비 중이다. 내가 사진가들처럼 사진을 잘 찍어서 전시회를 연 것은 결코 아니다. 화가처럼 그림을 잘 그려서 그림 에세이를 낸 것도 아니다. 다만 나는 내가 새롭게 알게 된 자연의 아름다움을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고 몸을 잘 움직일 수 없는 답답한 상황이었지만 스마트폰 그림을 그리며 그 세계에 빠져들어 자유를 만끽할 수 있었는데 그 마음을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을 뿐이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에게 내가 찍은 물방울 사진들을 보고 있는데 정말 아름답더라. 선생님이 그린 삐뚤빼뚤 그림들을 보는데 저도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라는 말을 들었다. 그거면 충분히 새로운 도전을 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무엇보다 새로운 도전을 하며 나의 삶은 훨씬 재미있고 풍성해졌다. 그러니 길을 걸을 때 매일 똑같은 길로만 걷지 말고 한 번쯤은 새로운 길로 가보길 권한다. 음식을 먹을 때도 한 번쯤은 새로운 음식에 도전해보라. 친구를 만날 때도 늘 가던 장소가 아닌 아주 낯선 곳에서 만나보라. 그리고 뭐든 재미있어 보이는 게 있으면 결과와 상관없이 한번 시도해보라. 그렇게 새로운 경험을 수없이 해본 사람과 매일 똑같은 행동만 반복하는 사람의 내일은 다를 수밖에 없다.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더 많은 실수를 저지르며 살고 싶다. 쏜살같이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나는 더 많은 도전을 하고 웬만한 일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쌓인 경험들이 얼마나 값진지를 알기 때문이다. 나이 듦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말하기 부끄럽지만 10대 때 나는 나이 든 사람들을 보면 무슨 재미로 이 세상을 사나 생각했었다. 표정 없는 지친 얼굴 위에 깊게 패인 잔주름이 고된 세월과 그들의 시름을 말해주는 것 같았다. 그래서 저렇게 살 바엔 차라리 늙기 전에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 그런데 어느새 나도 그만큼 나이를 먹어버렸다. 내 몸과 마음 구석구석에는 세월의 흔적이 새겨져 있다. 그러나 다행히 10대 때 품었던 두려움은 괜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 나는 요즘 산다는 게 너무도 재미있고 흥미롭다. 그래서 만일 10대 때의 나처럼 생각하는 아이를 만난다면 자신있게 얘기해주고 싶다. 나이 든다는 것은 그렇게 무섭고 슬픈 일이 아니란다. 그건 나름대로 참 좋은 일이야. 세월은 젊음을 앗아가지만 그만큼의 다른 선물을 주거든. 인생의 의미를 찾아 방황했던 10대, 닥치는 대로 공부하며 정신없이 보낸 20대,
가정을 꾸리고 두 아이를 키우며 치열하게 보낸 30대. 꿈을 펼쳐보려고 했더니 병이 찾아온 40대를 넘어 병마와 싸우며 60대 중반에 들어선 지금까지. 돌이켜보면 참 많은 일이 있었는데 그 일들을 거쳐 지금의 내가 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월을 거치며 단단해진 나 자신이 좋고 세상에 대해 좀 더 깊은 이해를 하게 되고 웬만한 일들은 수용할 수 있는 여유로움을 갖게 된 지금이 좋다.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지, 삶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게 무엇인지 볼 수 있는 눈 또한 세월이 내게 준 소중한 선물이다. 어떻게 늙는 것이 잘 늙는 것인지에 대한 정답은 없다. 노년기는 활동적이고 혈기왕성한 시기가 될 수도 있고 한 발 뒤로 물러난 고요한 시기가 될 수도 있다. 또 우리가 이제껏 알고 행해온 것들을 다지거나 혹은 탐험을 시작하는 시기가 될 수도 있다. 안락 의자에 앉아 몸을 흔들며 노년기를 보내는 것이 어떤 노인에게는 좋은 시간이 될 수도 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특별한 기준은 없다. 각자 자신이 살아온 방식대로 혹은 자신에게 가장 만족스러운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최선의 삶이다. 나이 듦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내 이야기가 너무 싱겁다고 느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결국 중요한 것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노인들은 이제껏 그들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크고 작은 굴곡을 지나고 삶의 쓴맛 단맛을 다 경험하며 성실하게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 왔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나아가면 된다.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쭉 그래왔듯이 다만 내 인생은 결국 내 책임이라는 사실 하나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된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50이 넘으면서부터 종종 어떤 할머니가 되고 싶은지 그려보곤 했다. 그때 나는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세상의 세세한 부분에 감탄하며 더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할머니가 되고 싶다고 했었다. 생의 보람유와 부조리를 웃어 넘길 수 있는 여유와 포용력을 가진 따뜻하고 유쾌한 할머니가 되고 싶다고. 손주들이 힘들 때 마음 놓고 푸념할 수 있는 할머니가 되면 참 좋겠다고도 했다. 그럼에도 솔직히 아들과 딸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것이, 그래서 내가 할머니가 된다는 것이 상상이 가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덧 세월이 흘러 나에게는 2명의 손자가 생겼다. 그렇게 막상 할머니가 되어보니 50대 때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욕심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너무 완벽한 할머니 상을 그리고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아직 너무 서툰 초보 할머니이기 때문이다. 집에 놀러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손주들이 가겠다고 하면 서운해서 그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결혼한 딸에게 왜 자주 집에 오지 않느냐고 푸념을 늘어놓기도 한다. 무엇보다 손주들이 커가는 모습을 오래도록 지켜봐 주고 싶은데 그럴 수 없을까봐 마음이 조급해진다. 그래서 나에게는 이 모든 순간순간이 귀한데 그런 내 마음을 몰라주는 딸과 손자들에게 종종 서운한 마음이 든다. 그럴 때마다 나는 참 멀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언제쯤 나는 따뜻하고 유쾌한 할머니가 될 수 있을까? 그나마 다행인 것은 나에게는 아직 시간이 남아있고 그 시간 동안 조금은 노력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여전히 나의 미래가 기대된다. 그것이 내가 나이 듦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받아들이는 이유다. 상처를 입더라도 더 많이 사랑하며 살 것이다. 언젠가 병원에 17살의 여학생이 찾아왔다. 그녀는 학교도 안 가고 친구도 안 만나고 집 밖에도 안 나가고 심지어 밥도 잘 챙겨 먹지 않았다. 엄마 손에 이끌려 억지로 진료실 의자에 앉은 그녀는 그저 멍하니 허공만 응시할 뿐이었다. 뭘 물어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그녀가 입을 연 것은 몇 달이 지나서였다. 선생님, 사람이 왜 살아야 하죠?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직장 가서 뭐해요?
결혼해서 애 낳으면 또 뭐하구요. 그래봤자 어차피 다 죽을 텐데. 맞다. 인간은 죽는다. 게다가 광대한 우주와 아득한 시간 속에서 바라보면 살다간 발자국 하나 제대로 남기지 못하는 미미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살아간다. 유한한 삶에도 불변의 가치와 무한한 의미가 있다고 믿으면서 또 그것을 이해하고 지키고 후대에 남기려고 노력하면서 산다. 그러고 보면 산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 죽음이라는 숙명 앞에서도 허무주의에 빠지지 않고 살아가니 말이다. 그리고 나는 이 기적이 사랑으로부터 나온다고 믿는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사랑받음으로써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경험한다. 또 누군가를 목숨보다 사랑했던 경험은 이 세상에 나를 초월한 어떤 가치가 있음을 느끼게 한다. 뿐만 아니라 사랑에 빠졌을 때의 합치감과 시간이 정지된 듯한 느낌은 우리의 한시적인 인생에도 영원성이 있음을 깨닫게 한다. 즉, 유한한 삶에서 무한한 가치를 체험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킨다. 헤이즐은 몇 년간 암에 지배당한 몸뚱이를 비로소 사랑하게 되었다. 또한 암과의 싸움에서 패배할 시한부 인생에도 투쟁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끼게 된다. 거대한 시간의 흐름 속에 미미한 흔적조차 남기지 못할 짧은 인생에도 살아갈 의미가 있다고 믿게 된 것이다. 사람들은 언젠가 죽는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든 살아간 흔적을 남기려고 애쓴다. 거대한 건물을 짓고 드높은 명예를 위해 목숨도 내놓는다. 그러나 나는 사람이 남길 수 있는 가장 훌륭한 흔적은 사랑이라고 믿는다. 사랑을 하면 상처 또한 피할 수 없지만 사랑은 삶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들어주고 사람을 더욱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또한 죽음 앞에서도 허무함에 빠지지 않게 해준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자신의 책에서 이와 같이 말했다. 중국의 현자가 물었다. 학문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이렇게 답했다. 사람을 아는 일이다. 또다시 질문했다. 선은 무엇입니까? 현자가 말했다.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다. 내가 죽는 날을 상상해 본다. 내 옆에서 두려움에 벌벌 떠는 나의 손을 꼭 잡아주고 사랑한다고 속삭여줄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내가 사랑한다고 말해줄 사람이 있다면, 그럴 수 있다면 그것은 내가 생에서 누려야 할 사랑을 충분히 주고 받았다는 증거일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은 비루했던 내 인생이 비로소 완성되는 시간일 것이다. 그리고 조용히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다. 삶이라는 긴 여행의 끝이며 그동안 누려온 모든 기쁨과 행복의 끝임과 동시에 그동안 나를 괴롭히던 모든 고통과 슬픔의 끝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 그리고 나로 인해 상처 입은 사람들과도 이별이다. 그래서 죽음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잠시 지냈던 모든 것들을 다시 이 세상에 돌려주고 떠남을 의미한다. 죽음은 두려움이다. 내가 이 세상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혼자서 죽음의 고통과 외로움을 견뎌내야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더 이상 볼 수 없는 데 대한 두려움이다. 그리고 죽음은 눈을 감은 후 나를 기다리고 있을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다. 그 미지의 세계가 내가 저지른 과오들에 대한 죗값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한편 죽음은 한낱 무생물체로 변한 내 육신이 부패하여 냄새나는 박테리아의 먹이가 되어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다. 이러한 일들 앞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다. 죽음은 가르침이다. 그것은 남은 시간도 별로 없는데 비로소 왜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잔인한 스승이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하나하나를 그리고 순간순간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향유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감각을 일깨워주는 스승이다. 다시 시작할 수도 없는데 나에게 진정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뒤늦게야 가르쳐주는 무심한 스승이기도 하다. 그러나 죽음은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바라보게 하고 자연의 일부로서의 나의 삶을 완성시켜주는 자비로운 스승이기도 하다. 이 세상에 용서 못할 것이 없고 해결 못할 것이 없음을 보여주며 무엇보다도 감사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스승이다. 죽음은 이어짐이다. 그것은 내가 차지하고 있던 공간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줌으로써 세상이란 이 공간을 영속시키는 자연의 확고한 의지요, 무한한 자비로움이다. 나의 시간을 끊어냄으로써 세상의 시간이 계속 흐르게 만드는 대자연의 손길이다. 나의 시간이 다음 세대에게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공간을 열어주는 관대한 손이기도 하다. 톨스토이는 죽음을 두려워하던 작가다. 그는 어려서부터 죽어가는 모습을 상상하고 죽음을 응시하며 그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노력했다. 그 결과 탄생한 것이 바로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다. 평범하고 세속적인 법관 이반 일리치는 병의 통증이 악화되는 걸 느끼면서 자신의 죽음이 가까이 왔음을 깨닫기 시작한다. 그러나 그는 내가 죽어야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 그건 너무 끔찍한 일이다 라고 말하면서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공포로부터 달아나기 위해 일에 몰두하는 등 여러 시도를 해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는 부하가 치밀어 올랐다. 고통스럽고 참을 수 없이 답답해졌다. 삶이 있었는데 지금은 떠나가고 있어. 근데 나는 그걸 붙들 수 없어. 내가 없어지면 뭐가 될까? 아무것도 안 될 거야. 정녕 죽어야 한다는 말인가? 아니야. 그럴 수는 없어. 이반의 가족들과 친구들은 그의 외로움과 고통을 이해하지 못했다. 오히려 그들은 이반에게 죽음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을 뿐더러 그가 죽지 않을 것처럼 가장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반을 가장 힘들게 한 건 바로 그 거짓이었다. 자신이 죽어가는 게 아니라 조금 아플 뿐이며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치료를 받으면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거라는 거짓말이 그를 가장 괴롭게 만든 것이다. 심지어 주위 사람들은 이반이 거짓말에 동참해 줄 것을 강요하기까지 했다. 그럴 때마다 이반은 거짓말 그만해. 내가 죽을 거라는 건 당신들도 잘 알잖아. 그러니 제발 거짓말만은 하지 말아줘 라고 크게 소리를 지를 뻔했다. 사람들은 당신은 죽을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매우 힘들어한다. 잔인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죽음을 부인하고 거짓말을 한다. 그러나 이 거짓말은 죽어가는 사람을 더 비참하게 만들고 죽음을 더욱 두려운 것으로 만들어버린다. 이반 일리치의 표현처럼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아무도 나의 처지를 이해하려 들지 않고 동경하지 않는다라고 느끼게 할 뿐이다. 가장 안타까운 건 그렇게 서로가 뻔한 거짓말을 하는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이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작별할 시간을 놓쳐버리는 데 있다.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완성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기는 것이다. 하지만 죽음 또한 삶의 일부분이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죽음을 자기 방식대로 맞아들이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보살핌과 사랑을 느끼며 생을 마감할 권리가 있다. 한편 인간은 죽을 때가 되어서야 살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죽기 위해서도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살핌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생을 마감하는 시점에서 우리는 태어났을 때와 마찬가지로 자신을 온전히 다른 사람의 손에 맡긴다. 심할 경우 먹고 씻고 배설하는 것까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도 한다. 다시 한번 갓난 아기 때로 돌아가는 것이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삶을 시작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삶을 마감하도록 운명 지어진 게 바로 우리 인간이란 존재다. 이에 대해 톨스토이는 이반 일리치의 입을 빌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오랜 기간 고통에 시달린 뒤 어느 순간 이반 일리치는 고백하는 게 지독히 창피했지만 누군가 자기를 병든 애처럼 불쌍히 생각해 주었으면 하고 간절히 바랐다. 그는 누군가가 살살 어린애를 달래듯이 자기를 어루만져주고 입을 맞추고 자기를 위해 눈물을 흘려주길 원했다. 그는 자신이 요직에 있고 수염이 하얗게 새는 나이이기 때문에 그런 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도 그런 대접을 받고 싶었다. 그러므로 죽어가는 사람의 손을 잡고 같이 울며 그를 어루만져 줄 수 있어야 한다. 그가 편안한 위안 속에서 외롭지 않게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그것은 훗날 나에게 닥칠 죽음을 준비하는 일이기도 하다. 우리 또한 죽음 앞에서 갓난아이가 될 터이고 누군가의 부드러운 손길을 절실히 원할 테니까. 어쩌면 죽어가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죽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는지도 모른다. 죽음은 삶의 일부다. 사람은 살 때도 죽을 때도 인간의 존엄성을 잃지 않고 싶어 한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죽음을 맞이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죽음의 운명을 받아들이며 죽음을 통해 우리의 삶을 성숙시키고 완성시킬 수 있을까? 22년 전 파킨슨병 진단을 받고 처음으로 죽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직면했을 때 나는 내가 좀 더 멋있을 줄 알았다. 하지만 나 또한 이반 일리치와 다르지 않았다. 내게 닥친 운명을 원망하고 분노했으며 한없이 겁에 질려 벌벌 떨었다. 이반 일리치의 생활은 가장 단순하고 가장 평범했기 때문에 가장 두려운 것이었다. 이반 일리치에 대한 묘사는 이렇게 시작된다. 그리고 이 짧은 문장 안에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와 두려움 없이 조용히 죽음을 맞이하는 방법이 그대로 녹아들어 있다. 지극히 세속적이었던 그는 출세와 허영심의 만족을 추구하며 살아왔다. 마치 자신의 일상에는 죽음이란 전혀 없는 것처럼. 하지만 죽음 앞에서 이제껏 자신이 추구해온 것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된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잊고 살았던 즐거움과 우정, 희망 등을 기억해내기 시작한다. 통증과 외로움에 시달리며 생명의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과 미움, 희망과 절망 사이에서 방황을 거듭하던 이반은 지나간 삶이 괜찮다고 자신의 삶을 정당화하려는 것이 바로 자신의 죽음을 가로막고 있음을 알게 된다. 그러자 죽음에 대한 공포가 사라지고 최후의 순간 마침내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가 이런 거구나 하고 깨닫는다. 이런 실존적 깨달음은 그에게 빛을 보여준다. 그는 그동안의 공포, 불안, 분노, 고통, 고독, 절망 등을 떠나보내고 가족들에게 연민의 정을 느끼며 신에게 용서를 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반 일리치는 큰 소리로 말했다. 이렇게 좋을 수가. 그리고 그는 숨이 끊어지는 마지막 순간 이제 죽음은 끝이다. 다시는 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과 함께 숨을 절반쯤 마시다 숨을 멈추고 긴장을 푼 뒤 조용히 숨을 거둔다. 이처럼 죽음을 인정하면 현재를 더 세심하게 느끼며 거기서 인생의 참 행복을 찾을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바로 순간순간의 삶 속에 있다. 지금 이 순간을 충분히 느끼고 감사하면서 살 수 있다면, 내가 세상을 떠날 때 내 손을 잡고 나를 다독여주며 나의 공포를 나눠 가질 사람을 만들 수 있다면, 그의 손에 내가 이제껏 들고 있던 삶의 바통을 넘겨줄 수만 있다면 죽음이 그리 두렵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죽음은 끝이 아니라 삶의 연속된 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죽음은 오히려 내 인생을 최종적으로 완성시키는 과정이 될 것이다. 나도 그렇게 조용히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 그것이 나의 마지막 바람이다. 네, 여기까지 읽어봤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책은 메이븐에서 펴냈고요.
저자인 김해남 선생님의 오늘 내가 사는 게 재미있는 이유 10만부 기념 스페셜 에디션입니다. 5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고요. 제가 들려드린 부분은 1과 5에서 발췌하여 읽어드렸습니다. 내용이 괜찮으셨다면 책을 구매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참 많이 버티셨습니다. 힘내라는 말보다 그냥 여기까지 잘 왔다는 말이 더 필요한 날도 있어요. 실수해도 괜찮고 지쳐도 괜찮고 아무것도 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오늘 당신이 여기까지 살아낸 것, 그거면 충분합니다. 이젠 아무 걱정 없이 쉬세요. 내일 아침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